예, 이 시간에는 약사 면허와 관련해서 특히 뭐 한약사 있잖아요. 한약사 면허 또 한약사 개설한 약국과의 관계에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 이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약사 면허 취소 사유와 또 절차, 그 다음에 재발급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 대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구별돼서 면허 대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면허 대여한 경우에 책임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약사 혹은 근무약사 그리고 약국 개설자들의 뭐 겸직 허용 여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약사법에서는 약사하고 한약사를 구별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약사랑 한약사가 둘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한약 제제예요. 한약 제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다 같이 면허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일반 약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양약이라 합시다. 자, 양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약은 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약사라고 있잖아요. 그 서승사자 말고 일사자 있잖아. 이 약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약사는 뭐예요? 약사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약사, 한약사는 뭐예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판매 업무만 담당하는 자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대로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약국이에요. 약국을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요할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업무를 하는 곳을 일단은 말한다고 하면서 판매업을 겸한 경우는 판매업을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와 한약사는 구별해 놨는데 약국은 약국과 한약국으로 구별을 안 해놨어요. 약사가 개설해도 약국, 한약사가 개설해도 약국이에요. 그냥 약국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뭐 더 보고 하죠. 그냥 동물, 식물 또는 광물 채취된 것으로 원형될 건조, 절단,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하고, 자, 한약 제제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서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 한약 내지 한약 제제와 다른 게 생약 제제가 있어요. 생약 제제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본 천연물 제제인 것이지 이게 한방 원리로 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약 제제와 한약 제제는 좀 구별은 된다는 점이요. 근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그 이제 뭐죠? 서로 섞이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원칙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약사와 한약사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약국이 구별이 안 되면서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자, 이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자, 근무하는 약사 있잖아요.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개설한 약국에 그냥 일반 약사 있잖아요. 약사가 근무를 해요. 그럼 그 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양약,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한약사가 근무를 해요. 그럼 근무한 한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시끄러운 것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의약품 조제는 2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할 수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사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고 한약사는 양약, 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의약품 판매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판매는 뭐라고 했냐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아니,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50조 보면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약국 개설자의 한약사,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역시 약국 개설자이다 보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사법 규율 체계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인 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있잖아요. 면허 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당연히 약국 개설자일지라도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각자 그 판매하는 것들이 맞다고 맞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지만, 어찌됐든지 요런 맹점들 때문에 한약사 약국 개설을 막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이 의약품 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판매도 역시 약사나 한약사는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고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들이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약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일단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제5조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약대를 졸업을 했고 약사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면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 이것도 거의 금치산사자 마찬가지 의사 능력이 없는 정도가 돼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보통 약사님들이 해당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좀 문제되는 게 4호, 5호예요. 자, 4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사법, 보건법인특별법, 마약법, 형법 이런 것을 법령, 그 밖에 약사 업무와 관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사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다른 법률 위반이 된 경우에는 약사 면허 취소 사유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든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형법 347조는 뭐냐면 부당 청구 있잖아요. 거짓 허위 부당 청구 해가지고서 공단에다 돈 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를 말하는데, 이래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있잖아요. 그냥 나머지 것 약사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들은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처분 며칠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면허가 날아가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우리 징역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제 이게 벌금형을 받냐, 이제 집행유예를 받냐, 이것들이 되게 면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년, 3년입니다. 보통 2년, 3년. 자,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1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격 사유 있잖아요. 방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약사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것들이 또 위반해가지고 가중처분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해요. 대표적인 행정처분 예가 아래 보시면은
일약사 일약국을 위반해서 약국 개설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일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가중 처분해가지고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은 약사님들 많이 여쭤보는 게, 그럼 다시는 면허 못 받나요? 내지는, 약사고시 또 봐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여쭤보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면허가 취소가 됐더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아까 2년, 3년 있잖아요. 요런 사유가, 기간이 이게 경과하고, 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치료가 되고, 이런 사유가 없어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격정지 처분은 여기 업무정지 처분과 달리 특이하게 이걸 해놨더라고요. 마치 형사처벌에서 공소시효처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있잖아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버리면 그 자격정지 처분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면허 대여에서 살펴볼게요. 자, 면허 대여는 약사법 6조에서 면허 대여하면 안 된다, 면허 대여 알선해도 안 된다라고 했고, 벌칙으로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면허 대여한 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허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서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에 관한 업무 있잖아요. 약사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뭐 무자격자가 박정일 약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조제하고 판매하고 뭐 이러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빌려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허 대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면허 대여하고 무자격 개설로 구별될 게, 그러니까는 그 면허 대여는 실제로 무자격자가 약사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무자격 개설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약국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약국 권리금, 뭐 보증금,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은 무자격자가 다 마련했고 약사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쓰는 거예요. 약사를. 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그 무자격자가 거기에서 박정일인 것처럼, 박정일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 조제 판매까지 했다. 그럼 이것은 무자격 개설이면서 면허 대여까지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약사로. 제 명의로 약국 개설을 해놓고 제가 가서 직접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면허 대여는 아닌 거죠. 약사 아닌 자가 약사인 것처럼 행세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면허 대여는 아닌데, 문제는 이 약국 그 개설 운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무자격자다 보니까는 이건 무자격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 개설의 공범으로서 내가 비록 거기에서 의약품 조제 약사가 직접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인데요. 뭐 도매상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리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매상 입장에서 이거 관리약사 월급 그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수백만 원씩 줘야 되니까 부담이 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그 다른 약사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뭐 주부 약사님들의 면허를 이제 빌려다가 실제로 약사 업무는 안 하고 면허 대여로 이렇게 주는 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가끔씩 있었었는데, 이것과 달리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 약사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 정도를 실제로 출근을 한 거예요. 하루나 이틀 출근한 경우였었어요. 자,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관리대장 이런 데도 막 사인만 하고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들을 봤었을 때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대여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 업무 성격상 그 도매상이 매일 일할 필요가 없으면 파트타임으로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 대장에다가 관리약사 이름이 있잖아요. 사인을 한 것이 만약에 이 약사 본인이 사인을 한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만약에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인 것처럼 사인을 했다 치면은
그 가장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사가 본인이 가서 사인을 한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 되냐는 거예요. 비록 어떤 관리 의무 있잖아요.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건 차치하고 실제 약사가 자기 명의로 사인을 한 건데 면허 대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매상 파트 약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 대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면허 대여를 하면 안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상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명의 대여자. 우리 약국으로 치면은 면허 대여 약사의 책임. 뭐 약국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바지 사장 이런 말 있잖아요. 바지 사장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자기 이름 또는 자기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서 그 실제 이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오너 있잖아요. 주인하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자기는 약국 운영에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이 무자격자가 도매상이나 뭐 약국 그 제약회사한테 약 엄청 사입해 놓고 먹고 튀어버리는 거죠. 약 다 팔아버리고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경우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약국이었잖아요. 면허를 대여한 내가 그 채무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그런 도매상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이건 뭐냐면은 이 거래 상대방이 박정일 약사의 약국으로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도매상 역시 직원 역시 박정일의 면허를 빌려준 거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설자는 따로 있다. 무자격자가 약국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잖아요. 알고 있었던 경우조차 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면허를 대여해서 걸렸다 치면은 얘가 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면허 대여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얘가 그냥 만연히 그냥 막 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 도매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관리약사 겸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제가 대학 다니고 제가 약사법 처음 약대에서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00년 개정 이전 약사법에는 약국의 관리 의무가 있었어요. 자,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국 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중에서 약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약국 관리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동일한 점포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에는 관리 약사 있잖아요. 관리 약사 같은 경우 사망 보면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약국의 관리 약사가 되면 다른 약국의 관리 약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업무 있잖아요. 저처럼 변호사를 치면 변호사 업무랑 관리 약사 업무 두 가지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또 위에서 보다시피 약국 개설자 역시 자기가 그 약국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관리약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다른 약사를 대신 관리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2000년대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이 항은 약국 개설자에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없어요.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뭐 골프를 치러 가요. 내지는 뭐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그 대학원을 가야 돼요. 내가 그냥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되면 그냥 대신할 약사였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중이 아니라 그냥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가지고 김 약사 여기 나 약국 좀 봐줘 이렇게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관리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대신할 약사만 지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아예 삭제가 됐어요. 이 겸직금지 의무 있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약사법에서는 이렇게 관리약사 내지는 근무약사 내지는 뭐 약국 개설자의 겸직 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인력 현황 통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차등 수가제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차등 수가제에서 근무약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무약사가 그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일 처방 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그 조제료를 삭감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법률 상담 게시판에 많이 이런 부분들 질문들이 와가지고 겸직 제한 없으니까 약국 개설자도 주말에 다른 약국 가서 근무약사 할 수 있고 이 약국 근무약사도 딴 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항상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런 인력 현황 통보를 받게 되면 다른 약국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치를 한다고 그 통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근거가 뭐냐 따져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약사님들이 특별하게 답을 안 해요. 또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심사평가원에서도 이 약사법이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겸직에 대해서는 최소한 막을 근거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겸직이 이제 제한되는 게 약사법에서 이제 제조관리자 있잖아요. 제약회사의 제조관리 약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있잖아요. 이 제조관리 약사는 해당 제약회사에서도 제조관리 업무만 해야 되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이게 안 되니 어떻겠어. 이 사람이 다른 약국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제조관리자는 아니고 뭐 도매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의무로 그 근로자 있잖아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다른 그 사용자 있잖아요. 그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든지 방산치 근무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저 약국 개설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요.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병역법 이런 데서도 영리행위 있잖아요. 영리행위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는 약사님들이 겸직을 하는 것은 그 병역 복무 기간 동안 안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약회사 근무하는 약사 있잖아요. 예. 근무하는 약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병특이라든지 병역특례라든지 의약품 제조 관리자가 아니라면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 있잖아요. 야간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것들은 저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약사 면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